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이제 또 큰 틀에서 야당을 좀 봅시다. 야당은 지금 변수가 하나는 리더십 차원에서 볼 수 있겠죠. 황교안의 리더십. 또 옆에 작게는 최근에 유승민의 돌출 행보도 계속 보이는데 더 나아가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통합이 어떻게 성사가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먼저 홍 소장님. 황 아니고 홍 소장님. 지금 통합을 놓고 본다면은 여기 아마 저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통합 쪽으로 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도 총선 단독으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독자적으로 가도 될 것 같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하프캠으로 무너질 것 같으니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비영남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제 분석이나 전략적 어떤 그 좌표를 정확히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예요. 이분은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황 대표가 적어볼 때 이것을 어떤 형태로 입장을 정하고 밀어붙일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황 대표의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보면은 추이상으로 본다면은 하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 대표가 불안하죠. 어떤 형태로든 현 체제로서는 본인은 총선 승리보다도 대권 주자의 지지율에 더 신경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황 대표 입장이 되고 현 체제로서는 본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매일매일 여론조사로서 매일은 아니어도 추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그것을 지금 뭔가요? 뭐 우리 공화당인가요? 합당해서 그것이 찾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확정성이 있는 진영과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해야만이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가 보건데 보수 진영 내 통합이 어느 범위에서 어떤 크기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가 이 통합이 돼야만이 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내부 시스템으로는 내부 혁신 개혁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외부 충격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가능한데 그 이후 통합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뭐 어떤 또 혁신 변화가 있을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 단계에서는 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 안 될 가능성보다는 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홍장 소장. 일단은 혁신 통추위를 출범시켜 놓고 공관위원장을 먼저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흩어졌던 정당들이 통합한다면 과거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죠. 그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여론조사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서 통합을 하자. 지금 뭐 한간에는 뭐 유승민 30석, 뭐 유현주 5석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현주 개인이 아니고 지분까지 확보했네요.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들이 그냥 서리 돌아다니죠. 그러는 동안에 그게 아니라 통합을 하자면서 한쪽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다. 뭐 너것도 내고 우리도 내서 가자. 그건 한국당 안에 구도에 들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통합에 나선 사람들이 과연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완성하려는 것처럼 황교안은 통합에 왜 나섰을까? 정말 다 통합하려고 나섰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게 아니라 황교안의 리더십으로 선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표가 쫓겨날 수 있는 시간적인 임계점 하로 들어가 버리려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나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심 통치위원장이 MB 개인 누가 봐도 뭐 MB 개인 이 박형준. 박영준을 앞에 세웠잖아요. 그 박영준을 앞에 세우고 통합을 한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박영준은 사실상 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점에서 무슨 뭡니까 통합국민연대입니까 이재호의 국민통합연대. 국민통합연대가 생겼지만은 그건 뭐 정당도 아니고 급조한 단체죠. 그렇게 보자고 하면 결국은 이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보수 야당이 황교안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통합이라고 압박을 하니까 황교안은 통합하는 척 노력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줄어들버린 시점이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들어오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오픈 프라이머리 간다.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문제가 정리가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쯤 되면 이제 소수 야당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녹아버리는 시점으로 갔다가 총선 직전에는 아마 또 그래도 그때까지 잘 안 녹으면 또 긴급하게 뭐 딜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또 내분이 생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분 정리가 각자 지금 한국당이 기대하는 부분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이 지속되려고 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분을 챙기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보수당이나 새로운 전진당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노력까지 해서 당을 만들었다면 상당히 많은 걸 챙기려고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겠죠. 황 소장은 그 권역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 기성의 정치판에 다 어디에도 관여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의 정리가 그렇게 뭐 협상으로 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 외부적으로 여건 스스로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나중에 총선에 임박해질수록 야권의 혼란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황이 누굽니까 형호라는 사람을 앉힌 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앉혔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 선수들이 봤을 때는 황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무난한 사람을 하나 앉혀놨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여론조사지만 실제로는 여의도 연구소 장악해 있고 황의 뜻이 실려 있고 하면 밀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줄 수도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한국당의 저런 체질로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까 공정하게. 그래서 저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간다다가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제가 제일 하나 지금 의심스러운 거는 정권이 이걸 모를까. 지금 자기들 편에 들어온 정보경찰 김웅 변호사 말대로 정보경찰이고 선관이고 다 풀어놨다가 한국당 내부에 벌어지는 선거 후유증을 몇 개를 선거 직전에 잡으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는 일은 없을까. 저 이런 우려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고 굳이 이렇게 억지로 통합하고 이런 쇼하는 것보다는 각 당이 갈 때까지 가보다가 선거 임박해서 배랑 끝으로 서로 그냥 협상하는 게 통추위 같은 거 만들지 않고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는 이 협상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고 또 여기에 안철수까지 들어간 것도 이 오지도 않을 안철수를 여기 넣어서 마치 대상인 것처럼 쇼하는 것도 저희가 순수하지는 않다 이래 봅니다. 네, 황 소장 뭐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새 보수당하고 한국당은 상당히 이제 서로 만약에 양당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독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고 유승민 이상하게 하고 지상욱은 또 위원 빠지겠다 뭐 발표까지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황 소장 견해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판을 상당히 저는 뭐 범여권 특히 민주당 쪽에 지금 현재 유리한 국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민주당은 특히 큰 문제인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분란의 문제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권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총선은 선거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수가 지금 살 길로 스스로 책정했던 보수 대통합의 노력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잘못 완전히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오지도 않는 사람 안철수라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거명해서 했던 이유가 결국은 도로 새누리당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철수라는 구실을 갖추려고 했던 것인데 안철수가 안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친다고 한다면 상당수 국민들이 보수의 혁신 차원에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다고 볼까요? 아니면 옛날 그대로네? 옛날 그 도로 새누리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면 그 둘이가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지만 오늘 뭐 주호영 의원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탄핵은 도가살이니까 도가살을 지금 당장 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뭐 누가 쏘았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뭐 독이 뭔지 그걸 따질 이유가 뭐가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만약에 그런 탄핵의 문제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다 묻고 그냥 통합만 하자는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감동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이라는 부분이 막판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김근식은 묻지마 통합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뭐 김근식 교수야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김근식 교수 이건 좀 사단이지만 김근식 교수 좀 깝깝하게 된 상황이 아닐까 안철수가 말을 빼는 바람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교안인데 한교안 리더십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던져야 돼요. 자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는 당권을 쥐고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 앉히고 자기가 정권 준다면서도 자기가 안 물러나잖아요. 지난 4년 전에 민주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에 어쨌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당대표직 내려놓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공관위원장을 준 거 아닙니다. 비대위원장을 줬어요. 당대표를 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쇼든 아니든. 그런 식의 모양새를 차려서 완전히 자신은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직은 유지했었죠 당시에. 아닙니다. 안 했어요? 비대위 대표가 김종인 대표였거든요. 대표를 네.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공천도 자기가 하고 공천장에 도장도 자기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근데 김용호는 그게 아니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한교안이라는 사람은 그럼 자신은 뭘 해야 될 건지 그럼 내가 지금 통합이 밀어야 되겠다면서 자기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죠. 버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자기는 이것이 지금 이 놓치면 자기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보수에서는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 갖고도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내 백은 조금 할게, 내 시킨 대로 할게. 그러면 유승민도 꾸러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교안이.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제가 마지막으로 남이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 비례한국당 만든다. 뭐 그래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 선관위에서 제지를 안 되니까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수가 통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저는 선관위가 비례한국당 못 만든다고 했을 때 보수 입장에서 위기가 기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위성정당 못 만들면 우리가 지금 그럼 통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통합을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동력이 모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도 좀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공화당 난처할 거고 새보수당도 난처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통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 통합 신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뭐 우리 공화당이 들어오든 어쨌든 그럼 그쪽 기존의 정당들은 각자의 그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투트랙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하나의 방안인데 그거조차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네. 김능구 대표. 예, 저는 뭐 보수 통합은 이렇게 그 필연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보수 통합 논의가 이렇게 촉발된 것도 한교안 당대표의 리더십 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통합의 어떤 아젠다를 내놨고 저는 유승민 쪽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그 바른미래당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자 이렇게 이 보수 신당을 만들면서 어떤 그 통합의 물꼬를 갖다 던졌던 거고 이런 건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저는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수 통합이 80~9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새누리당,
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도로 새누리당으로 간다면은 이 보수의 어떤 통합 효과가 어떤 혁신과 동반되지 않는 그냥 도로 새누리당이라면 저는 19대 총선 전에 새누리당으로 가겠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한 이렇게 이 지역구에서는 100석 이하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게서 이제 아까 이 여당이 지금 이제 어떤 촛불의 어떤 요구와 흐름을 받아내고 거기 따른 어떤 새로운 어떤 진영으로 개편되느냐 이야기했지만 이 통합신당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냥 도로 새누리당이 아니고 이게 박근혜 이 탄핵이 아니라 그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탄핵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당의 분열을 가져왔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이 일거에 이렇게 제거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등장시킬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교안은 당연히 지도부 당 대표에서는 자리는 내놔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임명으로 전 드러났다고 보는데, 본인은 그래 가고 싶지만 그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기 지금 생각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비례는 안 한다. 그러면은 지역구로 출마한다. 또 지역구 출마도 안 할 수 있어, 자기가. 그런데 실제로 자기로 봐서는 종로에 치고 출마해서 지더라도 그렇게 가야만이 대권의 길이 열리는데, 이 사람 그 길로 안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수 야당이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지금 보면은 새보수당하고 단순 수치로 합해 놓으면은 1% 차이밖에 안 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요. 예.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이겨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 자기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은 전 통합은 필연적이라 보고, 그렇지만 이 통합이 이 혁신을 동반한 도로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되지 못한다면은 이 결과는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설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수 야당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못 나선다면은 선거 결과는 저는 보수의 참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비슷한. 예. 물론 보수가 통합을 하고 혁신까지 가시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보수하고 통합하고 혁신까지 안 가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사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혁신 인적 청산 못했어요. 그나마 그것도 민주당이 해줬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사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한테 많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최경환부터 시작해서 친박, 지금 이정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체 내부의 개혁 혁신이나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탈당하거나 그 당을 떠나게 됐느냐? 아닙니다. 민주당 또는 친문 또는 진보 진영 내에서의 공격을 받아갖고 다 떠나게 됐죠. 실제 한두 명씩 빠져나갔지만 꽤나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보면은. 물론 아직도 청산되거나 교체될 인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지만, 해서 지금 그 당시 친박의 상징적 존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재출마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새 보수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100% 이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래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지금 황교안 대표 또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정치력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정치력,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뒷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배짱, 뒷심, 이런 정치적 근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뭔가가 여론 하나 돌아서 하면은 쉽게 거기에 맞춰갖고 바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로 봐서 내가 느끼는 게, 지금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 새 보수당은 어쨌든 지금 야당으로 밖으로 나가서 야지에서 한 1년 정도 되나요? 2년 정도 돌면서 상당히 이전에 비해 갖고 이 전투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숫자는 적어도. 반면 자유한국당 내에 남아 있는 사람 또는
이새 대표만 황교안 대표가 보면은 전투력이나 이런 어떤 야성이 전혀 없어요. 숫자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협상에 들어가서 싸움이 붙으면은 이 보수당들한테 이 황교안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한국당이 못 당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초기에 많이 그때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지금 먼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있죠.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연 지금 이 황교안 체제에 순응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합당에 압력을 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분위기에도 이 황교안의 배심을 갖고 이거 버텨낼까 저는 그런 퍼스널리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 실제로 통합했을 때 그 세력 간 역학은 좀 다를 수 있다. 예. 지금 밖에는 지금 뭐 이제 108대 8이라고도 얘기하고. 저는 지금 황교안 체제를 용인시키는 틀이 뭘까? 저 사람은 사실은 정치 경험도 없고요. 뭐 총리하고 대행했지만은 그런 걸 뭐 정치판에서 언제 인정을 크게 해줬습니까? 저는 황교안 체제를 갖다가 지금 존재시키는 거는 그야말로 수구 기득권 보수의 전형적인 체제 유지용 어떤 틀이었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삼성 문제가 저는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오늘 검찰이 장충기를 불렀잖아요. 최지성, 이재용을 또 부른다면 삼바에 분식회계요. 그래서 명백하게 합병이 지금 분식회계로 잘못됐다고 검찰이 그 수사를 해가니까 다른 한편으로 정권이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압력을 넣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세 개의 사건, 지금 정권 수사 사건보다 더 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와요. 최근에 보면 뭐 검찰이 이 인사 있는 전에도 그냥 삼성 자체입니까? 뭐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과 이 문정권이 이제 삼성이 전 정권하고 결탁했대서 전 정권을 보내는 데는 문 정권이 앞장서서 했지만 이제 삼성을 또 봐주는데 실제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삼바의 분식회계 부분이 거대하게 드러나서 검찰이 거의 이제 증거를 다 확정했는데도 이 수사를 압박을 넣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울산 선거보다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심한 데서 이 삼바에 관련되는 조사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삼성의 이재용 승계의 핵심일 수 있는데 그걸 증거를 채택 안 해버리고 실제로 지난달에 파기환송심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삼성의 준법위원회를 만들어가 오면 이재용을 봐줄 것처럼 지금 사법 거래를 하고 있는 측면이 보여요. 세상에 어디에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지 준법위원회 만들어 오면 그걸 이 재판부가 체크해보고 거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봐주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검찰의 삼성 수사를 압박하고 한편으로 사법부가 삼성을 봐주는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넉넉하게 보이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삼성 출신 변호사를 지금 검찰국장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우리 옛날 정권은 유착했다고 탄핵됐다. 근데 너희는 더 큰 유착을 지금 우리 쫓아내놓고 너네는 이놈을 봐주는 걸 가지고 붙어먹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국당 어디에서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검찰국장 문제나 파기환송심에 관련되어서 삼바 자료를 쓸 수 없다고 사법부가 이야기한 거나 준법위원회로 덮어주겠다거나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한국당이나 수구보수가 재벌하고 결탁한 부분에 정확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도 말 안 하고 보수 언론들도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왜? 보수 쪽에서는 이 얘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물갈이를 한데도 썩은 놈 드러내고 더 썩은 놈 집어넣을 거다는 거죠. 한국당 지금 뒤에 이면을 보면 어제 보면 한국당이 청년 영입한다면서 뭐 김병민인가 그 TV 나가고 맨날 한교안이 이렇게 빨던 아닙니까? 조금 이따 영입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게 뭔 청년이에요? 그 원래 새누리당에 당적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내가 봤을 때 자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당은 무너져 내리는데 민주당이 내부 폭발로 내가 아까 부산폭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터져버리면
한국당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바닥에 닿는 시간이 민주당이 더 빨라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아직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게 없을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검찰 두들겨 잡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한국당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고 물갈이를 해봤자 솔직히 말하면 더 썩은 물갈이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한 잡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물갈이하는 과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하던 짓거리를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옛날에 보수 정당에 보스들이 앉아가 젊은 애들을 물갈이해라. 그리고 무슨 뭐 야권에서도 데려오고 진보 진영에서도 데려오고 이런 게 물갈이가 훨씬 더 낫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물갈이는 절대 안 되고 결국은 지역 토와 논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제가 황 소장 말씀에서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지금 당 체제를 주도하고 있는 한교안 대표와 또 이 지금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앞서 말한 삼성 부분 저는 100%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는데 황 소장 말씀에 동의 안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한국당은 항상 승리가 있어요. 자기 신분들 나오는데 건드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인 거예요. 삼성의 문제는 절대 입에 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잘못한 건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다 받아먹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삼성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신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진짜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가치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 안 하는 부분이 바로 삼성이라는 문제예요. 그게 가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해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마찬가지고. 한교안 대표 체제가 제가 옛날에도 뭐 이 얘기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교안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옹립된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 친박들 세력들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박들이 재작년 말에 그 나경원을 원내대표로 하고 그 다음 작년 초에 한교안을 내서 쉽게 말하면 나왕연합군을 만든 거 아닙니까? 나왕연합군 바탕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 친박이라는 거죠. 친박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맛이 안 맞으니까 작년 연말에 바로 나경원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직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아주 보이지 않는 이 손들이 아직도 무시 못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교안 대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근데 자신의 정치적인 힘이라는 건 대중의 지지 아닙니까? 유권자들의 지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수에서 최고 차이가 앞서가고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해서 기존의 당의 기득권 세력들을 해체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잘못된 가치 이해관계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 새 보수당이 제가 좀 새로운 보수당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3당 할당 때도 그 민주계가 얼마 안 됐지만 YS 중심으로 해서 측근 가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나중에 결국은 후보 자리를 꿰차고 이 정권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새로운 보수당 그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유승민에 대해서 이 정말 이 사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따르고 또 그걸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수 통합에서 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유승민의 요구가 지나치다. 저거는 통합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실제 새로운 보수당에서 그와 반대되는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기본적인 정서는 자기들은 이 사람 대구잖아요. 지역구가. 나머지 사람들은 수도권이거든. 이게. 그럼 수도권에서는 보수 통합을 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한국당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보면은 보수 통합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나가면 나중에는 개별 입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이 의원이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자기가 지금 자기 대구에서 나온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수도권에서 출마하지 않으면은 저는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당에서 정치적 운명을 갖다가 걸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 됐든 간에 어떤 논리가 작용하든 간에 유승민 대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보수 통합은 이루어지고 본인은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다. 그래서 차제 빨리 이 사람도 그 생각을 갖다가 바꿨어. 자기도 이게 뭔가
기여를 하고, 예? 최근에 정병국도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죠. 예. 유승민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어떤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황 대표가 가장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게 지금 보면은 여야 전체에 넣어서 여론 조사하는 게 보면은 이낙연 아마 후보가 제일 넣어서 하면 제일 높게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경합을 벌이다가 자꾸 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고 하면은 외연의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조사를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여러 가지 방식에 있습니다만은 여권 후보, 야권 후보로 나눠서 놓고 보면은 황 대표가 그렇게 우위를 못 잡니다. 아마 안철수가 이제 여기 같은 정도를 지향한다고 하는 안철수를 보수에 넣어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유승민 이런 황교안 이런 인물들을 넣어 놓으면은요 보수 후보로는 우위를 점을지 몰라도 도토리 키키재기예요. 절대 지지율은 더 빠지겠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확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예를 들어 유승민이나 안철수 같은 사람들은 미래 세대들한테 20, 30대한테 상대적으로 완전히 저기 보면은 역삼각형 구조예요. 이쪽은 황교안은 피라미드 구조고 20, 30대 지지율이 없습니다. 이 지금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보면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세력이 크고 안 크고 YS만큼 파괴력이 있고 안 없고를 떠나갖고 자체적으로 이 혁신 개혁 역량 시스템이 가동 안 되는 상태에서 이쪽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YS만큼 파괴력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대선에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유승민 또는 뭐 안철수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또는 외부에서 영입 정도는 끌어가줘야만이 승산이 그나마 한번 해볼 만한 김 상황이 대표하고는 된다. 좀 생각이 엇갈리네요. 실제 지금 저가 이야기하는 여론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승민이가 그 정도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효과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본인도 이 황의 어떤 태생적 한계가 있듯이 유승민 나름대로 정치인으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유승민 대표는 자기랑 함께 원내대표 시절에 그 부대표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나와서 바른정당에서 정말 그 광야에서 고생했던 사람들, 지금 또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도대체 정치 지도자가 아니다 하는 말들이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본인이 내가 볼 때 솔직히 가장 좋은 수는 황교안한테 나도 불출마할 거니까 니도 불출마하고 둘 다 백의종군하자고 했어야 되는 게 저 사람의 가장 좋은 카드. 그런 걸 못 선거 하다니. 끝나고 나면 어차피 보궐선거가 20, 30군데 생길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라는 부분이 첫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구 나가면 대구 어디를 나가도 떨어집니다. 내가 바닥 정서나 이런 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대구를 나가도 누가 무소속으로 가가 단일해가지고 유승민하고 붙으면 한국당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수도권에 험지에 나가겠다면서 황교안과 나란히 험지에 강북에 출마하자고 내 종로 나갈 거니까 차라리 니도 그러면 어디로 나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 승부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뭐 어떤 이런 부분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은 할 듯이 시간을 끄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쫓겨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총선 전에 황이 쫓겨날 가능성도 있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야권 통합을 걸어서 시간을 끌면서 어느 정도 총선의 물리적 시간 안에 들어가 버리면 황교안은 일단은 자기 총선의 공천 역할을 굳히고 한편으로는 공천은 또 출발시켜버리고 지금 김경호를 통해 한편으로는 유승민을 녹여버리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볼 때 유승민이가 잘못 대처했다. 카드는 유승민이 던졌어야 된다 이래 봐요. 네. 근데 유승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대구 동구를 아마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종의 아마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인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니까 보수 대통합 안 된다. 안 될 경우에는 나는 계속 내 길 갈 거거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의기장을 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합 그러니까 한국당이
새보수당하고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견인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좋을 것이냐 저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교안 대표가 제 생각에는 지금 종로 출마? 저는 종로 출마 골든타임 벌써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복싱으로 따지면 그 지금 도전자 입장인데 지금 도전자가 먼저 링에 올라가서 한번 뭐 이렇게 파이팅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챔피언인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링에 올라와 내가 한번 떠줄게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무대에 올라가서는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교안 대표가 제 생각에는 100일 옹호를 하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 총선에서 가장 스윙보트라는 지역이 제가 생각해서는 한강벨트입니다. 한강, 마포, 용산, 성동, 강동, 뭐 심지어 강서까지 이 부분의 일종의 상당히 그는 예를 들면 보수 진영에서 자신들이 한강벨트에 딱 대호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누가 한강벨트란 말 쓴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동안까지? 없습니다. 차 교수가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교안은 나는 용산할게. 그러면 님 바로 옆에 뭐 마포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성동을 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 조금 이 명망 뭐 홍준표 뭐 이런 식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양쪽으로 양안으로 이렇게 쫙 배치해 갖고 그렇게 한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럼 방법인데 결론은 황교안이가 이낙연이 종로로 이사 갈 때까지 기다렸네. 다시는 패를 안 옮길 거라고. 예.